일라디오 2020년의 마지막이 매서운 추위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강추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고 영하 15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는 추위에다가 대설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전북 정읍에 이미 40cm가량의 눈이 쌓였는데 지금도 강한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까지도 많은 걸 조심해야 하는 한 해인가 봅니다. 도로에 결빙 구간 많으니까요.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농어촌의 어르신들은 오늘 가능하면 불필요한 바깥 외출보다는 안전하게 따뜻한 실내에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과 무료인 콩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또 오늘 아침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대설특보 내려진 제주 전역에 많은 눈이 내려서 차량 운행뿐 아니라 보행에도 불편을 겪고 계시고요. 강풍과 풍랑특보도 겹쳐서 제주를 오가는 교통편에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알아두셔야겠고요.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새농퀴, 올해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되겠네요. 지금 바로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인 이것은 대체로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많이 자랍니다. 바닷속 홍조류에 속하는 이것은 종류에 따라 바깥 바다에서 자라기도 하는데 바위나 말뚝, 배 밑바닥에 붙어서도 굉장히 잘 자라죠. 이것을 구입할 때는 눈으로 봤을 때 빛깔이 검고 광택이 나면서 특유의 향이 있는 것을 사야 하는데요.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면서 습기가 없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 매생이, 감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매생이보다는 뻣뻣하고 김보다는 초록빛이고 감태보다는 두꺼운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노래 힌트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의 힌트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실종자 수색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작업에 좀 진전이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기상 악화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9일 오후 7시 44분경입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제주항 북서쪽 2.6km 해상에서 32명민호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39톤급의 저인망 어선인데요. 한국인 4명과 인도네시아인 3명 등 모두 7명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승선원 전원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현재 함선과 선박 6척, 또 항공기 4대를 동원해서 제주항을 중심으로 정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또 육상에도 1000여 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실종된 선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지금 해상 여건이 좀 안 좋고 중간에
선체에서 생존 반응을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가 됐고 제주 모든 해상에 풍랑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경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선원들과 전화 통화를 해서 5명의 선원들이 선미 쪽 하부 선실에 있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2명은 조타실에 있었고요. 사고 당일 9시 21분경에 해경 구조대원이 어선에 올라타서 선체를 두들기면서 타격 시험을 했는데요. 선 내에서 생존 반응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밖에서 두들겼을 때 안에서 다시 두들기는 반응이 온 거죠. 네. 그래서 해경 구조대와 특공대, 항공구조대가 8차례에 걸쳐서 선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기상 악화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0일 오전 3시경까지 선원들과 11차례 통화를 하면서 생존을 확인했지만 선체에 진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반응이 들려오는데도 구조를 못하는 그 심정이 참 얼마나 답답할까 싶은데 선박이 완전히 침몰된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32 명민호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표류하다가 30일 새벽 3시 47분경 제주항 서방파제에 부딪혀 파손되면서 안타깝게도 선원들이 전원 실종이 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서 충돌 후에 완파돼 사실상 침몰한 것으로 묻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기상 불량으로 인한 전복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수색이 마무리되면 이후에 정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자, 가금 농가 상황 좀 살펴보죠. 새해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좀 잡히면 좋겠는데 밤사이에 경기 김포 또 전남 곡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죠? 네, 경기 김포의 산란계 농장 그리고 전남 곡성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됐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모두 H5N8형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로써 국내 가금 농장과 체험 농원에서 모두 3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중수본은 농장의 소독이나 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사람과 차량, 장비 소독, 또 장화 갈아 신기 같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육하시는 가금류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가 배추 시장 격리 대책을 내놨어요. 이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정부가 배추 18,000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 격리를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물량이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겠죠. 일단 월동 배추 생산량이 평년보다 2.9% 늘어난 29만 9천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처음에는 생육기 일시 저온 현상으로 생산 단수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였는데 최근에 기상 여건이 좋아서 단수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단수 감소도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김장 배추 소비 감소로 가을 배추 2만 2천 톤이 시장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월동 잡기로 2월이 되면서 시장의 배추 공급이 과잉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김장철에 좀 많이 팔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또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네, 일단 주변만 좀 살펴봐도 집에서 김장을 하는 가구가 점점 줄고 있죠. 직접 김치를 담가 먹으면 무엇보다 정말 맛있고 믿을 수 있고 또 재미와 보람까지 있지만 도시민들은 아무래도 김장을 좀 힘들고 번거로운 작업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1, 2인 가구가 늘면서 김장 수요 자체가 줄었고요. 여기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안 그래도 줄어든 외식 소비가 더 줄었죠. 외식 소비가 앞으로 살아날 거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김장용으로 소비된 배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겁니다. 네. 자, 배추 시장 격리라는 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정부는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배추 물량 전부를 시장 격리할 방침인데요. 먼저 1단계로 1월 초까지 18,000톤의 배추를 우선 격리합니다.
가을 배추와 월동 배추 10,000톤은 출하를 정지를 하고요. 설 명절에 대비해 2,000톤의 배추는 정부가 수매 비축을 해둡니다. 그리고 6,000톤은 농가가 자율 감축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고요. 정부는 대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또 한파가 얼마나 오는지 기상 여건을 지켜본 다음에 2단계 조치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1월 중순부터 추진이 되는데요. 월동배추 주산지인 전라남도 그리고 해남군 차원에서 자율 감축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수매 비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걸 보면서 이게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이어진 거다 이런 평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물가당국이 김장철을 앞두고 내놓은 수급 안정 대책이 이런 사태를 촉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물가당국은 높은 배추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20%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추값이 비쌌던 건 고랭지 배추에서 가을 배추로 작형이 넘어가기 전에 일시적인 수급 공백에 불과한 거였거든요. 실제로 가을 배추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가격도 곧바로 안정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배추 작형이 이렇다는 걸 알면서도 물가당국이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는 거냐 이런 비판이 농업계에서는 좀 진작에 나왔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일부 언론이 금배추 운운하면서 보도를 이어간 게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언론들이 농가 사정이나 배추 수급 사이클에 대해서는 좀 잘 고려를 하지 않으면서 그저 배추값이 비싸다는 보도를 이어갔죠. 사실 보도가 나올 당시에는 김장철도 아니었습니다. 네. 저도 언론을 통해 보면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농가 입장의 기사를 좀 쓰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여론이 정부 정책 결정에 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소식 전할 때 진짜 다각도로 살펴서 신중하게 내용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자, 올해 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결정됐군요. 네, 벼농사 지으시는 농가분들은 어제와 오늘 사이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결정돼서 오늘까지 최종 정산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0년 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은 벼 1등급 기준 40kg 한 포대당 75,14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수확기 10월에서 12월의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작년 매입 가격 65,000원보다 14%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공공비축미의 매입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이 금액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매입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지난 9월에 중간 정산으로 40kg당 3만 원의 금액을 받으셨을 겁니다. 태풍 피해 벼는 30kg에 2만 원을 받으셨을 거고요. 그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정부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지역 농협을 통해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급으로 농가에 약 5,296억 원이 추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연말에 참 돈이 들어갈 곳 많으실 텐데 이 공공비축미 매입 대금이 조금이나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가 이렇게 가네요. 김인경 기자님도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합니다. 좋은 소식도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귀한 음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하미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가 스쳐 지나가네요. 진짜 마지막 날을 맞으니까 우리가 무슨 음식 얘기들을 나눴는지 어떤 작물들을 다뤘는지 다 생각이 나는데 오늘 어떤 걸 골라 오셨을지 진짜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는 입맛 음식에 제일 큰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때와 시에 맞춰 먹는 음식들 이야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또 기대되는 내일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라 떡국 준비했습니다. 네, 떡국 참 따뜻하고 뽀얀 국물에 부드러운 떡 진짜 이걸 먹어야 나이도 먹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렇죠.
지역마다 이게 또 조금씩 네.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입맛 음식 그 발품 속에서 만나는 음식들은 예. 다 그 때와 시도 있지만 그 지형에 맞는 식재료들을 가지고 후딱후딱 해먹는 음식들이 되게 특징적이었었잖아요. 네. 예, 떡국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팔도에서 먹는 음식들은 다 그 땅과 그 시에 맞는 식재료들을 활용해서 해먹던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해먹던 그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해서 먹던 떡국 이야기가 또 이어지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좀 오늘 들은 얘기로 새롭게 좀 도전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그 식재료들이 다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구해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지역 떡국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처음에는 좀 가까운 충청도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그 충청도에서 제가 처음에 떡국을 어떤 한 농가를 방문했을 때 제일 놀라웠던 게 바로 그 자리에서 떡을 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봐왔던 거는 이제 제일 가래떡 이렇게 뽑은 걸 가지고 어슷어슷 썰어가지고 이렇게 팩에 담겨 있거나 봉지에 담겨 있던 걸 많이 먹던 그 단계부터 기억이 보셨는데, 예. 네, 충청도의 그 쌀 농가에서는 바로 그 맵쌀이라든지 야. 찹쌀을 조금씩 섞어서 혹은 이제 완전 생찹쌀만 쓰는 분들도 계시긴 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빻아서 그 다음에 그 우리 익반죽 한다 그러죠. 그 떡 할 때는 꼭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거의 반 익듯이 반죽하잖아요. 네. 그래서 떡 하듯이 찧어서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국수, 굵은 국수 말듯이 이렇게 손으로 빚어가지고요. 그거를 동글동글하게 써는 거예요. 예. 우리 보통 어슷썰기 하면 좀 긴 동그라미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타원형. 그런데 이 날떡국은 동전 모양처럼 동글동글하게 그다음에 두께도 조금 우리가 먹던 떡보다는 좀 두껍게 썰었던 게 특징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떡반죽을 떡가래같이 길게 만들어서 돈 모양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썰거나 또 어떤 분들은 새알 모양으로 빚어서 생떡을 장국에 넣어 끓인 국을 이제 한자로는 생병탕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오. 야, 날떡국이라고도 부르는 동전 모양이나 새알 모양으로 그렇게 떡을 넣어서 충청도에선 끓였네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입말로 풀어드리면요. 이 충남 예산의 손영희님을 통해서 배웠던 음식인데 첫 번째는 이제 쌀가루에 끓는 물을 넣어서 입반죽을 해요. 그래서 오래 치대면 떡가래처럼 이렇게 좀 더 쫄깃쫄깃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 늘 봤던 것처럼 가래떡처럼 이렇게 손으로 길게 빚는 거죠. 그 다음에 생떡을 끓는 장국에다 넣어서 다시 한번 끓여서 욱 고명을 얹고 살짝 거기에 좋아하는 이제 식재료들을 넣기는 하는데 여기가 충남 예산이나 특히나 또 태안 쪽에 갔더니 태안은 굴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굴을 넣기도 하고 예산 쪽에는 이제 간장에 살짝 이제 절여놨던 소고기를 고명으로 올리기도 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계란 지단을 올리기도 네.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는 식재료들을 올려서 먹는 생떡국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장국에 끓여낸다는 게 그러면 국물이 어떻다는 건가요? 이거는 조금 지역마다 다르긴 했는데요. 예. 우리 보통은 고기 육수를 끓여서 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약간 된장을 풀어서 먹는 데도 있고요. 예. 아니면 마지막 양념할 때 그 간장 있죠. 간장으로 살짝 간장으로 이제 간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게 좀 특징이 미역이나 채소 등을 넣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지락을 넣는 데도 있고요. 오. 말씀드렸던 충청도의 이제 그 바다 주변에서는 네. 해산물을 굉장히 많이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산적을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후춧가루도 꼭 넣어서 이렇게 완성을 하더라고요. 야, 충청도 지역에서 이렇게 먹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좀 그 경상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먹었는지 이게 또 좀 공통점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그 태양떡국이라고 경상도에서는 태양떡국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게 모양을 아까는 충청도에서는 돈 모양처럼 동그랗게서 그 돈 모양이라고도 이야기했지만 경상도에서는 이 정월대보름, 그다음에 정초의 절식으로 먹기도 했는데 이 정월대보름 전날인 14일 날 일은
저녁에 생떡국을 먹었대요. 네. 이렇게 해야지 이제 1년 농사가 잘 된다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뭔지 태양처럼 생겼다. 돈 모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농사를 항상 주관하는 이 자연, 특히나 이 태양 모양의 것을 먹는다. 이런 의미로 태양떡국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했던 게 안동 지역인데요. 안동에서는 정초 차례에 이렇게 생쌀가루로 반죽을 끓는 물에 뚝뚝 떼어 넣는 거예요. 이 돈 모양이나 태양 모양도 아닌 뚝뚝 떼어 넣고 또 어느 정도 익으면은 또 국수를 넣어서 생떡국을 먹는데요. 네. 이 생떡은 이제 농사, 이제 사실은 다 모든 것이 1년 농사가 제일 중요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농사가 국수, 특히 김, 우리 예전에 김치 이야기할 때 전라도 진도에서는 긴 파김치를 썰지 중간에 끊지 않고, 예. 길게 먹어서 이 농사 잘 되라고 빌었던 것처럼 이 안동에서는 이 긴 국수를 먹으면서 이 삶과 그다음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들. 참 우리 입맛 음식 속에서 제가 느꼈던 건요.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혀로 맛보지만 우리 농부들 그다음에 이 토박이 분들이 먹었던 음식들은 그 음식의 모양과 그다음에 맛 속에서 다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네. 자, 오늘 뭐 한 그릇 먹는데 이런 네. 의미를 담고 또 소망해 본다. 그렇게 또 네. 나눴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야, 태양떡국 이런 식으로 만들었군요. 네. 또 메밀을 활용한 지역도 있다고요? 네, 경상도 경남 지역에서는요, 메밀 떡국을 먹었는데, 이 떡을 만들 때 이제 메밀가루로 만들어서 먹었던 거죠. 실은 저는 이제 우리가 꼭 쌀가루로 먹었다고 하는 생각들이 당연히 이제 떡국은 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경상도 지역은 메밀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메밀이 어떤 맛일까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저번에 제주도 입맛 음식 할 때도 미역국 할 때도 메밀 가루 풀어서 먹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요, 생각보다 이 메밀을 불면 구수한 맛. 그 뭐라고 표현될까? 우리 왜 평양냉면 먹으면 그렇죠. 슴슴하지만 구수한 맛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메밀 떡국도 우리 쌀가루가 주지 못하는 또 그 구수한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도 이번에 한번 좀 특색 있게 먹고 싶다 생각하시면 이 제일 기본인 떡을 만드는 가루를 메밀가루를 한번 조금 섞거나 혹은 100% 메밀로도 한번 드셔보세요. 야. 그러면 그 찰기는 좀 덜하지만요. 그 구수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국물이 조금 걸쭉해진달까요? 좀 특별한 맛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메밀이 이제 속도 편하고 좋은데 그게 네. 뚝뚝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모양을 내죠? 네, 저는 이제 실은 제주도에서 알게 된 거는 우리 토종 그 메밀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뚝뚝 끊기지 않고 오히려 메밀 속에도 우리 글루텐 성분 그 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신 것처럼 툭툭 끊기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선입견이었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찰기가 있는 메밀 특히 우리 국산 메밀가루 한번 활용해서 해보시면요. 생각보다 끊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괜히 뭐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면 또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국산으로 네, 잘 구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 빈떡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물만 넣고 빚어도 우리 크레페처럼 전병이 구워졌던 거랑 똑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전라도 지역으로 좀 가보죠. 아까 네. 굴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네, 굴떡국. 맞아요. 참 맛있겠네요. 예. 정말 이제 우리 왜 첫눈 오면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전라도 농부분들이 그때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첫눈이 오면 바다로 다 달려간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바닷맛이 좋아진대서 네. 그 자리에서 까먹었던 이야기를 그 굴 생각나면 그 첫눈이 막 떠오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정말 굴이 이제 맛있어질 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 굴떡국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말씀드린 대로 전라도는 워낙 우리 쌀 농사도 잘 되는 평야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쌀 떡국을 할 때 말씀드렸던 굴도 특히 전라도 쪽 우리 신안 쪽 가면 굴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굴을 이제 살짝 쪄가지고 굴 껍질을 딴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싹 까가지고 떡국 할 때 마지막 우리 왜 떡국도 떡을 잘
때 딱 잘 넣어야 많이 퍼지지 않는 것처럼 네네. 마지막에 5분 전 정도에 굴을 넣어서 굴향을 충분히 가득 머금도록 이제 굴을 넣어서 끓이시면 됩니다. 아, 참. 아, 굴은 이제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이제 그 떡의 모양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눈사람 모양으로 나오면 훨씬 더 신기해하는 거죠. 이건 어느 지역인가요? 아, 이건 경기도 지역이죠. 저도 경상도 쪽에서 크다가 이제 서울 쪽에 와서 제일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조랭이 떡국이었어요. 정말 이게 약간 눈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그란 것도 아니고 한번 눌러서 굳이 그 모양을 만든 거예요. 예. 맞아요. 위아래로 동글동글한 것이 이렇게 붙어서 눈사람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경기도 지역은 지금 우리 전라도처럼 굴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아는 그 고기 육수, 그 양지 푹 끓여서 만드는 그 고기 육수를 가지고 만드는데 결국 모양이 제일 특별하죠. 이 조랭이 모양으로 동그란 그 좀 작게 새알을 좀 작게.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노인분들이든 아이들이든 이 새알이 너무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알을 이렇게 딱 붙여서 만드실 때 손은 조금 더 가요. 실은 두 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딱 네.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떡국 모양도 꼭 동그랗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조랭이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이제 들은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내용들도 있는데 진짜 인상적인 떡국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만났다.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조금 매콤한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 그런지 저는 이제 김치떡국도 굉장히 특별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팥떡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도 지방에서 먹었던 팥국수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옛날 팥의 구수한 맛에 이 떡을 바로 넣어서 먹었더니 정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좀 우아하다, 맛이 우아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네, 팥의 그 얕은 맛과 그 쫄깃한 떡이 너무 잘 어울렸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또 미역 생떡국도 참 맛있었고요. 특히 왜 다슬기 떡국은요, 우리 왜 뭐랄까 숙취 있을 때 뭐 제첩국 이런 것도 많이 먹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 다슬기를 넣어서 맑게 끓인 그 국이 지금도 너무 인상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섬에 갔더니 이 메기를 가지고 떡국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늘 봤던 그 소고기 육수에 먹는 떡국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발품으로 만났던 떡국들은 그 지역에 그 지형에 맞고 그 식재료에 맞는 떡국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아, 이제 내일 떡국 먹자고 그동안 네. 해왔던 방식으로 재료 준비해 두셨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좀 2021년은 특별하게 네. 이런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다. 권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거는 저도 이제 이북식 팥떡국을 배웠던 사실 이북은 저희도 입말로만 정말 접할 수밖에 없었던 네. 이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도 참 좋아하는 게 팥떡국이에요. 그 파가 지금 우리 유명한 곳이라 그러면 명지대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도에 우리 전라도 진도 섬에 그 진도파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이 파를 지금 굴만큼이나 파도 이제 녹진한 단맛이 올라올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를 사셔가지고 소고기 양지랑 파를 같이 넣어서 육수 끓일 때 파를 굉장히 많이 넣고 끓이면 소화도 잘 될 뿐더러 거의 왜 우리 겨울에는 감기 약으로 파 많이 먹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 열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예.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 녹진한 맛이 끓이면서 단맛으로 돼서 이 푹 끓이면 육수의 그 누린맛도 그 고기의 누린내도 없어지고 파도 감칠맛이 많이 도는 육수를 끓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파 육수와 사골 국물을 1:1 비율로 섞어서 그 다음에 파도 이렇게 쫑쫑 썰지 마시고 그 성인 검지손가락 손마디 정도로 한 7cm 정도로 썰어서 예. 그거를 한 번만 세로로 딱 썰면은 길게 썰어지잖아요. 그렇게 큼직하게 썰어서 그 다음에 이제 끓여놓은 우리 육수 말고 소고기를 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같이 넣어서 마지막에 떡을 넣어서 드시면요, 이 팥떡국이 완성됩니다. 네. 그래서 약이자 보양식이자 이 맛으로 즐길 수 있는 팥떡국을 추천드립니다. 이걸로 좀 코로나도 좀 다 네. 격퇴해야겠어요. 이 면역력을 파 위해서 떡국으로. 한번. 예. 네. 자, 8756님께서
이게 양 조절이 좀 쉽지 않잖아요. 떡국 먹다 맞아요. 보면 나중에 네. 떡이 퍼져서 좀 맛이 네. 덜한데 이걸 좀 네. 계속 쫄깃하게 먹을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어떻게 끓이면 네. 될까요? 아까도 그 설명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저도 초반에 이 떡국 잘 못 끓일 때는 마지막에 국물 다 없어지고 떡국이 막 이렇게 바닥에. 퍼져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봤더니 제가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끓는 육수에 떡을 넣고 한 5분 정도 끓인 후에 건져 두셔야 돼요. 건져 떡을요? 5분 정도만. 네. 육수에 넣었다가 왜 우리 살짝 그 채 같은 거 있죠. 채망 같은 예, 거. 예. 거기에 살짝 넣었다가 5분 정도 끓인 후에 다시 건져서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국물 마지막 먹기 직전에 한 소끔만 살짝 끓여서 바로 국물이랑 빼내시면 쫄깃하게 끝까지 드실 때까지 이렇게 쫄깃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222님이 하미연 대표님 올해 다양한 음식 정말 맛깔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 전해 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3744님도 떡국 조리법도 모양도 지역마다 다른 것도 재밌네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습니다. 네. 네. 정말 1년간 여러분도 정말 많은 일들 속에서 잘 살아내시느라고 애쓰셨고 내년도에도 우리 복도 많이 짓고 복도 많이 받는 그리고 저도 이 8도의 음식들을 이렇게 잘 모두어서 또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간 정말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도요. 농부님들 다 만나시고 음식 얘기 전해 들으시고 내년에도 정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국 얘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하미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새밑 한파가 참 매섭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고요. 서울 영하 13도, 강원도 철원 영하 23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바람이 차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밤사이 눈이 많이 내려서요. 호남 서해안에는 30cm 넘게 내린 곳도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도 호남에 최고 15cm, 충청 제주에 2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대설경보 내려진 제주, 울릉도, 독도, 광주, 전북, 순창, 정읍 등에 20cm 넘게 더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하시고 눈길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에 또 강풍과 풍랑특보까지 내려져 있죠. 제주를 오가는 교통편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요. 이용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새해 첫날인 내일까지 이어지니까요.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톱 김준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영국 코로나19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국내에서도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소식 들어볼까요? 예,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달 13일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에 26일에 숨진 80대 남성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고요. 또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해 24일에 입국한 20대 여성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특히 숨진 80대 남성의 동거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중 한 명이 지난달 8일에 먼저 입국해서 격리에서 해제된 뒤 병원과 마트, 미용실 등을 다닌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 과정에서 접촉한 4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방역당국은 올해 10월 이후 영국발 입국 확진자 16명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총 5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더 높지는 않지만 전파 속도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최대 70% 빨라서 유행하게 되면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으로 792명이 됐고요.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837명, 그리고 이 중에서 1명이 사망했고 중증환자가 최소 6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선교단체 인터콥 모임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확인된 확진자만 45명이고 울산 지역 교회 3곳 그리고 현대차 공장에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했다고요? 예.
어제 영국 정부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긴급 승인을 했고 1월 4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입니다. 영국 방역당국 전문가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3개월 간격으로 2번을 맞는 것이 최대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밝혔고요. 1회분을 맞은 뒤 22일이 지나면 면역 효과가 70% 발생했고 최소 3개월이 지속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백신 용량 변경 시 예방 효과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 분석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앞서서 아스트라제네카 3상 실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1회분 전체 용량을 투약할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62%로 나왔는데 1회분은 첫 번째는 1회분 절반을, 두 번째는 전체 용량을 투약할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90%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영국 방역 당국은 임산부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승인이 중요한 게 한국에서도 1,000만 명분을 확보를 했고 내년 2월에 가장 먼저 한국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백신을 맞아서 임상 결과가 쌓인다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1월 초부터 이제 접종을 하니까 그 결과를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자,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린 그 이주 노동자가 그 비닐하우스에서 홀로 이제 숨진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단체들이 농장주를 고발했다고요? 예, 어제 인권단체들이 이주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와 함께 사망한 이주 노동자를 고용했던 농장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2만 명 정도가 이주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당수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은 이 영하 10도 이하의 혹독한 겨울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닐하우스에 사는 노동자들 중에는 난로도 없이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내부에 화장실도 없어서 바깥에 고무대야 위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농한기에도 휴업수당을 줘야 되는데 고용주들이 지급을 하지 않아서 이주 노동자 상당수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한파가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속보로 전해진 소식인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예. 전광훈 목사가 받은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였는데요.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전광훈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을 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는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을 줄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전 씨는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인 대한민국을 공산화를 시도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이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무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어요. 예. 어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예. 특검은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2년씩을 구형을 했는데 일부 혐의가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9년으로 구형량을 낮췄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에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 그리고 2018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심에서 무죄로 본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 부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재수감을 피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좀 활성화하는 등 이런 전략을 펴왔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과거의 잘못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도덕성, 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며 선처를 호소를 했고요. 선고 공판은 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네. 자, 초대 공수처장에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죠? 예.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판사 출신의 김진우 헌재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으로 공식 임명을 해오는데요. 이제 공수처 3년여간의 이제 노력 끝에 공수처가 출범은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을 맡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비검사 출신 공수처장을 선호를 했고요. 김진욱 후보자는 3년간 법원에서 근무하고 12년간 김앤장 로펌 그리고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다만 1999년 조폐공사 사업 유도 사건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수사 경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당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와대 인적 쇄신이 예고돼 있어요. 예, 어제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도 정책실장, 김종원 민정수석 등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집권 5년차에 들어가면서 지금 흐트러진 분위기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내각 개편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 지금 1월부터 후속 개각도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뉴스톱 김준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느새 2020년 올해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올 한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시간 서로 돕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잘 버텼습니다. 올 한해 겪은 경험들이 또 지혜를 쌓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건강한 목소리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새해 첫 아침 이선영 아나운서가 찾아옵니다. 올 한해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